안녕하세요. 예, 장기고등학교 진로교사 고분서입니다.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그리고 이번 주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취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울러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렇다면 대학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 역시 중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입장으로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함께 같이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자료를 좀 활용을 하였고요. 서울대학교 입학처, 그리고 동국대학교 입학처, 그리고 학생들의 합격 수계라든지 그런 좀 자세한 학생별로 좀 자세한 자료가 있는 내일교육이라는 주간 잡지가 있어요. 이 자료도 좀 활용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고교학점제를 알아야 고등학교와 대학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도대체 고교학점제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예, 고교학점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다 짜놨죠. 그리고 학생들은 그 짜여진 교육과정대로 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입 시험을 보면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큰 방향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하나 중요한 철학적인 게 좀 달라지는데 뭐냐면 학교에서 다 짜놓은 교육과정이 아니고 학생의 진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문화예술 쪽이다, 또는 경영경제 쪽이다, 또는 저는 자연과학이라든지 공학 계열이다 라는 학생의 진로 방향이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교과목을 좀 더 많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시점에서 무엇이 더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대학은 어떻게 선발하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대학도 학교에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서요. 이미 현재도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수시와 정시에서 대입 제도를 변형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그 진로에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학교에서는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 교육과정 편제표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 편제표를 보고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신청한 그 학급별로, 과목별로 학생들이 분반 수업과 이동 수업이 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참여형 수업으로 수업을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정량 평가도 되겠지만 과정 중심을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이다 보니까 무엇을 배웠는지에 좀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 평가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많이 받은 게 도대체 언제 시작됐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즉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대학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의 취지대로 반영해서 대학 입학 전형을 운용해 나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 표에서 2022년에서 24년이라고 된 부분이 보시면 부분 도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25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때 2025년까지는 전까지는 예전의 교육 과정을 쓰고 2025년부터 갑자기 고교학점제를 쓰면은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고등학교 기간에 있어서 부분 도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학교 교육과정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하고 대학에서는 또 그걸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시행된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히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학교 활동을,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3, 2024 대입 패러다임의 핵심은 고교학점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2023은 현재 고2 학생들이고요. 2024 대입은 지금 현재 고1 학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학생들도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 학생들의 고등학교 활동의 핵심 철학은 고교학점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고교학점제의 핵심 철학은 뭐냐? 바로 교과 활동이다. 자, 2024 대입부터 비교과 활동을 미반영합니다. 자, 2024 대입은요, 고1 학생입니다, 현재. 자, 이 학생들은요,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자, 이게 뭘 말하냐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통해서 폭넓은 배움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존의 대입제도에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비교과 활동 있지 않습니까? 뭐 동아리라든지 대회라든지 독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가 아닌 것을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심은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하겠다. 비교과에서 얻었던 것들을 이제는 교과 활동에서 파악하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비교과는 안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교 생활하면 했었던 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독서, 대회 이런 거 모두 그대로 하십시오. 단 어떤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난 정권 그리고 현 정권에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놨던 사건이 있습니다. 대입과 관련해서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약간 공정하지 못한 좀 의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었나요? 뭐 대학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를 했다. 그리고 대회를 교내 대회를 한 20개, 30개에서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그리고 뭐 어디 대사관에 가서 무슨 특별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과 약간 교과목과 연관되지 않은 어떤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내용인데 주로 비교과 활동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은 즉 다시 말해서 교과 수업하고 연계만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독서 모든 것이 다 대학에서 반영됩니다. 즉 핵심은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 활동이라는 거예요. 교과 활동을 폭넓게 공부하면서 교과 활동 속에서 자기가 알게 된 것을 동아리를 통해서 실험도 해보고 동아리를 통해서 증명도 해보고 교과 활동에서 궁금한 것을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동아리, 독서 또는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학교 교내대회에 나가서 어떤 보고서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과 활동이 센터 중심이 되면 그런 것은 모조리 다 대학교에서 반영이 되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현재 고1 학생부터는 대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을 미반영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교과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것을 미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결국에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교과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도 교과목 중심의 평가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는 우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어떤 헷갈리는 부분이 있게 되면 항상 중심을 교과와 연계되었을 때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교과를 더 의미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 학교에서 아까 교육과정 편제표를 받는다고 했죠. 그 교육과정 편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복잡하죠. 예, 근데 복잡해 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자, 이렇게 제가 이 붉은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통과목 해놓고 1학년 해놨죠. 요 아래에 있는 과목들은요, 주로 1학년 때 공통으로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즉, 고등학교 때는요, 1학년 때부터 학생과 관련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의미 있는 과목들이 바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1학년 때는 주로 이 공통 과목을 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쪽 일반 선택에 여기 보면 체육, 운동 건강, 그다음에 음악 미술 연극, 기술 과정,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 때는 주로 이 공통 과목과 체육, 음악, 미술, 제2외국어, 한문, 기술 과정 등의 요 과목이 주로 학생들이 1학년 과정에서 학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일반 선택 과목 보시면은 와, 과목이 좀 늘어나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요 일반 선택 과목을 잘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대입 수능에서 보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과목들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100으로 봤을 때 주로 한 70% 정도가 이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학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 그리고 수능 시험에 나오는 교과목들이 주로 우리가 한 70% 정도 배운다. 그리고 한 20에서 30% 정도가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배운다. 그러면 그 20에서 30%의 과목들이 뭐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네모 박스의 내용입니다. 이 선택 과목 중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겠는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국어 교과목에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수학에는 뭐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등 이렇게 각 과목군에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모두 학생들이 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중심으로 문과, 이과, 경계를 넘어서 집중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간단합니다.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면은 어떤 과목이 주로 연관이 돼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요 왼쪽에 보이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우리 수능 생각하면 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과목들이라고 했던 거,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 배우게 돼요. 대부분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진로 선택 부분에서는 나는 공대 쪽이니까 기하를 배우고 싶어. 그리고
물리 2는 꼭 배울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공학 일반이라든지 창의 경영 뭐 이런 식의 수업은 나는 반드시 듣고 싶어. 나는 공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니까 나는 이런 과목을 나의 중점 교과목으로 결정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교과목 위주로 학생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지만 모든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지금 요 부분이요. 우리 기술과정 요 과목분 보시면 공학 일반인지 창의경영 가정과학 뭐 지식재산 일반 해양문화기술 농업생명과학 요 과목들은 모든 학교에 다 있지 않아요. 학교에 따라서 좀 사정이 다르고요. 요 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들은 거의 기존의 학교 선생님들께서 다 이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이 오른쪽에 제가 이 보여준 이유는 여기 보시면 기타 심화형 해놨죠? 뭐냐면 내가 배우고 싶은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내 진로와 관련돼서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학생들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한 주로 프로그램들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김포시는 김포 한울타리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구축해뒀습니다. 예를 들면 고층고에는 보건간호를 들을 수 있고요. 풍무고에는 체육과 진로탐구, 사호고에는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라는 과목을 들을 수 있고요. 김포 제1고에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획이라는 관련된 이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운영고에서는 과학과제 연구, 장기고에서는 사회과제 연구라는 것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해요. 그런데 우리가 김포가 이제 지역적으로 좀 넓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룹별 섹터별로 좀 선택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장기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장기고는 장기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운양고, 김포 제1고 이 세 개 학생이 세 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공동교육 과정을 세 개 학생이 같이 주로 방과 후에 일주일에 주 1회 정도에서 두세 시간씩 이거를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또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 학교에 심화 수학, 그다음 고급 화학, 회계 원리, 고급 지구과학, 국제경제, 프로그래밍 등등의 이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공동 교육 과정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꼭 배우고 싶고 좀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과목이 있을 때는 학생들에게 그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동교육과정이 좀 불편하고 개인적 시간이 애매한 친구들은 경기 꿈의 대학이라고 했어요. 이건 많이 아실 겁니다. 경기 꿈의 대학이라고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학기별로 20차실을 심화형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지요. 우리 지금 계속 시행해오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고급 물리를 좀 듣고 싶은데 공동교육 과정으로 고급 물리를 듣기는 자기 개인적인 시간이 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학생들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주로 각 해당 학교에서는 주문형 강좌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정해진 날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주문형 강좌는 활발하게 학교에서 다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주로 교양 과목 위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 교양 과목은 뭐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환경, 실용경제, 논술 이런 과목들이 주로 고등학교에서 주문형 강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를 편성해서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이 전문 교과는 주로 특목고나
특목고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반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을 주로 전문 교과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학교 내부 사정상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거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배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환경상 여의치 않다면 이거를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된 의미 있는 교과목을 듣는 거는 이 파란색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좀 더 심화적인 의미로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주로 수능 과목과 관련된 이 붉은색 네모 박스에 있는 과목들이 3학년 동안 전체 3학년 과정까지 한 70% 정도의 과목들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고교학점제 때문에 교과목 선택에 있어서 너무 큰 부담과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궁금점이 있죠. 그럼 대학은 이거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일단 지금 이 화면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대학을 가는 방법이 정시 수능이 있겠죠. 수능 성적으로. 그리고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로 뽑은 학생이 입학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주로 학생의 성적, 그다음에 뭐 비교과 영역 뭐 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학생의 인성 부분까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인 거죠. 수시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내신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생기부의 종합적인 면을 다 골고루 평가해서 진학을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수능 성적으로 가는 이 정시 수능이 있죠. 그런데 우리 고교학점제는 핵심이 교과목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바뀌었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요, 비교과보다는 교과 중심으로 많이 옮겨갔고요. 교과 활동 중심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 수능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지금 현재 고2 학생들부터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능 하면은 수능 100%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내년부터는요. 서울대 학생들은 수능 성적 100%로 가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이 60% 또는 80%로 줄여지고 나머지 교과 평가라는 것이 수능에서 같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그러니까 1.01과 1.02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1.01 학생이 붙는 거였죠.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점점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에서부터도 좀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이냐? 내신 성적 결과가 완전 100%가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교과, 특히 학생들이 그 고교학점제 취지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의미 있게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그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 평가, 즉 성적 결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학종처럼 좀 종합적으로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하는 이 부분이 좀 개입이 됐어요.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좀 변화가 생겼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변화가 생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더더욱 그 교과 활동 중심으로 대학에서 선발 대입 제도의 그 비중 강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 부분 잠시 체크 확인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 장면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연계된 교과목 선택과 학습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과목들이냐면요. 학생들은 이 그림을, 이 표를 가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모두 싹 다 들어야 된다라고 오해하지 말으시고요. 자기 계열이 나는 국제인문 쪽이야, 나는 사회과학 쪽이야, 뭐 나는 경제경영 쪽이야, 나는 문화예술 체육 쪽이야 라고 했을 때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주로 요런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많이들 여러 고등학교에서 많이들 이런 교과목들을 주로 교육 과정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만 보시면 됩니다. 국제인문 과정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역 이해라는 거, 그리고 뭐가 들어올까요? 영어권 문화, 그리고 비교 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과목들은 우리 기존의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이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이 될 거고요.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학교별로 이런 과목들을 배치를 하면 학생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학 과정에서는 어떤 게 있나요? 사회과학 과정이니까. 예, 보시면 사회과제 연구, 국제정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뭐 지역이해, 비교 영어, 비교 문화, 영어권 문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해당 학교에서는 각 고등학교에서는 각자의 실정에 맞게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학생이 선택한다. 이런 거겠죠. 경영경제 쪽 보시면 실용경제가 눈에 들어오죠. 예, 실용경제. 그리고 뭐 창의경영, 그리고 경제수학, 그리고 뭐 정보과학, 뭐 이런 과목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개설했을 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우리 이공계 쪽을 보시면 자연과학 과정에서는 어떤 게 좀 보입니까? 예,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군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기하, 그리고 과학 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뭐 고급 화학, 고급 물리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개설을 할 수 있고 그 개설된 교과목은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따라서 심화학습으로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겁니다. 공학 과정은요. 어떤 게 보입니까? 예. 공학 과정도 좀 비슷하겠지만 공학 일반이라는 거. 예. 그리고 지식 재산 일반. 그리고 고급 수학, 고급 물리학, 수학 과제 탐구. 그리고 공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기하 과목을 굉장히 의미 있게 대학에서는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공학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제 배울 때 예전에 우리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목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점점 이거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기하 과목은 거의 웬만한 학교에서 다 이거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IT 과정이 있는데 IT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 정보과학, 정보통신, 뭐 디지털 논리회로 등의 과목 등을 학교에서 개설을 한다면 학생들이 이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학교에서 받아볼 수 있는 화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두 가지만 또 살펴볼게요. 우리 만약에 학생이 상경 계열을 희망해요. 근데 이제 그 상경 계열에는 이제 언론, 광고, 경영, 경제학과가 있습니다. 요런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고교학점제 하에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학생들이 궁금증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좀 기본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경영 경제 쪽으로 그냥 예를 들게요. 경영 경제가 결국 무엇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니까 당연히 수학이 필요할까? 네. 당연히 확률과 통계 많이 필요하겠죠? 경제라는 과목은 수학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 효율성을 따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 1, 2는 이제 수능 과목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미적분이라든지 확률과 통계 과목, 특히 확률과 통계 과목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경제 쪽을 희망하니까 확률과 통계는 의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역시 또 어떤 과목들이 연계 있나요? 맞습니다. 네, 사회교육 과목, 뭐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다 도움이 되겠죠. 근데 특히 나는 경제 쪽이니까 이 사회교육 과목 중에서 특히 경제와 관련된 요
요 트랙을, 경제와 관련된 트랙을 난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학교에 경제 수학이 개설돼 있다면 나는 경제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 경제 수학도 들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 탐구도 들으면서 좀 더 심화된 우리 사회 현상이나 사회 제도에 대해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대도 비슷합니다. 자, 만약에 공학, 즉, 뭐, 일반적으로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전자통신공학이 가장 일반적인 학과들이겠죠. 이런 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떤 과목들이 뭐 의미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학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공학하면은 역시 우리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사과 중에서 당연히 수학과 과학 과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 과목이 주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수능 과목은 당연히 일반 선택에서 선택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거니까 컴퓨터 쪽 학생들은 정보 과목을 좀 의미 있게 들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 생명공학 쪽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생명과학이나 화학 과목 위주로 센터교 과목을 잡겠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그냥 기계공학, 뭐 자동차공학의 학생들은 뭘 센터로 놓을까요? 우리 공학하면 힘의 과학, 즉 역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1, 물리2, 그러니까 물리2의 진로 선택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려고 하겠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일반고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개설이 잘 안 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과정 그 시수상 그거를 이렇게 많이 놓을 수가 없어요. 일반고에서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그러니까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뭐 고급 수학이라든지 고급 물리 등을 별도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기 계열, 자기가 희망하는 계열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장 센터 교과가 뭐 국어 사회냐, 뭐 영어 사회냐, 아니면 뭐 경제 쪽과 컴퓨터 쪽이냐, 아니면 뭐 수학과 과학 쪽이냐. 이렇게 큰 방향으로 일단 정하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는 자기가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과목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개설돼 있다면 좀 손쉽게 선택해서 듣는 것이고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현실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A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실제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자, 보시면 한번 쭉 훑어보시죠. 자, 교과군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뭐 기초교과 선택 뭐 이런 식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요 부분은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3학년 때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과목들은 거의 다 수능 과목과 수능 시험 응시 과목과 연계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좀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요 다음 그림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제 사회과학, 통합사회 요런 거는 큰 차이 없고요. 지금 요 교양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 영역 간 선택 과목이라고 주로 학교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요런 과목들입니다. 보시면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생활교양 요 부분이요.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 생활교양 교과 선택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인공지능 기초라고 세 과목을 해놓고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거를 하나 선택할 수 있다. 택 1 해서 근데 그럼 이거를 언제 배우느냐? 쭉 가시면 자 2단위 자 2학년 때 1학기 때 2단위 2학기 때 2단위로 해서 내가 이 과목을 들어야지라고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듣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바로 밑에 거 보시면요.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 그리고 정보 컴퓨터 과목을 좀 이렇게 섞어놨어요. 이렇게 섞어놓고 여기서 택 3을 해놨습니다.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과학 쪽이 자기 진로 희망 분야입니다. 한 학생의 사례가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를 과학에서 하나, 정보과학에서 하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한국 지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를 다 들을래 하면 그 과목, 사회 과목으로 다 이렇게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학생은 나는 나는 이공계를 희망하니까 물리학 원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화학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내가 공대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꼭 배우고 싶어 라며 생각하면 그 친구에게는 우리 사회 과목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물리나 화학,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이 프로그래밍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역시 사회 과목 그리고 물투, 화투, 생투, 지투에서 과학 과목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제2외국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과목들을 좀 의미 있게 이렇게 깔아놓은 흔적이 있네요. 공학 일반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깔아놨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거는 학교에서 다 개설을 해놓은 거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과목군이 있고 뭐 과학 과목군이 있고 그리고 국영수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과목들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정보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 관련된 나는 인문사회 쪽만 다 들을래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적해서 선택하고 나는 주로 과학과 컴퓨터 쪽을 응용해서 믹스해서 선택할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듣고 예,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주로 이런 과목들은요. 우리 1학년 때는 주로 수능 과목들, 좀 공통 과목들, 기초적인 개념의 공통 과목들을 주로 듣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일반 선택이라든지 진로 선택 등 또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좀 의미 있는 좀 심화된 수업들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선택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A라는 학교의 사례처럼 의미 있게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 과목들이 주로 2학년과 특히 3학년에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학교의 현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2학년 때 많은 걸 개설해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다 보니까 정해진 시수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3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주로 많이 개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일반고나 특목고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1학년 때 교육과정 편제표를 받아보게 되고요. 자기 진로에 따라서 나는 사회 중심, 나는 과학 중심, 나는 뭐 순수학이니까 수학하고 그냥 물화, 나는 요 중심, 나는 뭐 생명과학 중심 해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의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면요. 이 학교는 앞에 지금 국영수는 대부분 아까 거의 모든 학교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영수 일부를 뺐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영역간 선택 과목에서 보시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고등학교는 어떤 과목을 주로 특성화 있게 교육과정을 개설해 놨는지 보시면 제가 좀 이해를 좀 빨리 돕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좀 해놨는데요. 보시면 정보 과목과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도 있죠. 이제 정보 컴퓨터 과목이고요. 그리고 지역이해, 지역이가 나왔습니다. 지역이해는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이거는 단순하게 지리교 과목이 아니고요. 어떤 지정학적인 과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지리적 특징인데 그 지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문학적, 정치공학적, 경제적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과목을 그러니까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배우는 교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국제학이라든지 경제 경영 쪽 희망하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수업으로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자 많이 선택하는 교과목인데 그런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보시면 국제 경제가 들어와 있고요. 과학 융합이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요 밑에 칸에 보시면 경제 수학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영어고 문화도 들어오고 교육학 과목이 여기서는 교양 과목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사범대 쪽 학생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설했네요. 그리고 현대 세계의 변화도 여기 앞에 봤던 지역이라는 교과목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데요. 좀 거시적인
한계 국가의 상황이 아닌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교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의 사례처럼 이 학교는 약간 어디에다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까? 어디에다 더 강조를 한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좀 융합적인 코드를 좀 강조한 것 같고요. 정보 컴퓨터 쪽을, 정보 컴퓨터는 반드시 이공계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문사회 쪽에서도요, 우리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이거와 관련한 거는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이미 경계가 허물어졌고요. 그래서 인문사회 쪽이라든지 우리 자연공학 쪽 또는 의보건 쪽도 우리 컴퓨터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은요. 만약에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저는 듣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역의 국제 경제, 뭐 경제 수학, 현대 세계의 변화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우리 사회 과목적으로 좀 특성화한 그 의도를 학교의 의도를 좀 엿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입학생들에 맞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이렇게 받아보고 그 편제표에 입각해서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된 교과 과목을 선택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학교 활동을 이제 진행하겠죠.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입시 반영을 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요, 고교학점제 핵심 원리인 교과 중심의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한 10년 전부터 비교과 쪽은 약간 공정하지 못하다는 아까 처음에 제가 우려를 좀 표했잖아요. 고교학점제 등장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특히 이 비교과 활동에서 학교 간의 어떤 격차, 지역적 격차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비교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과 때문에 또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예전에 있었고, 그래서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그걸 미리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미 한 거의 10년 전부터 교과목 중심의 평가를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현재 고3인 2022 대입부터는요, 벌써 반영되고 있어요. 우리 고교학점제 취지가 반영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 교과 전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어떻게 선발하는 거였죠? 네, 무조건 내신 성적 좋은 아이가 붙는 겁니다. 이 학생의 진로가 뭐 경영이건 뭐 문학이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신 성적 결과 국영수사과 또는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이 과목들의 내신 성적 결과 평균이 누가 더 1점이라도 높냐에 따라서 높은 학생이 붙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대로 내신 성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걸 완전히 뒤집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학생의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 학생이 대학교 와서 더 가능성 있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발전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성적 결과로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해당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즉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과목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도 학생부 교과에서 좀 평가를 하자. 그것이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겠다라고 교육부에서 강조를 해서 올해부터 인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특히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그 과정을 평가하는 정성 평가를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자, 아마도 이 방송은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 중3, 중2, 중1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지금 교과목 평가를 폭넓게 반영하려는 이 취지가, 고교학점제 이 취지에 반영한 대입제도가 좀 더 확대되었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많이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중3 이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좀 더
이 뒤에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했냐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먼저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 그림을 보시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자기소개서는 어디 갔나요? 네, 자기소개서는요. 지금 현재 고1 학생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예,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더더욱 중요해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학생부 종합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여러 가지 영역도 다 평가 대상에 들어갔는데 점점 교과 활동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더더욱 그걸 강조하게 됐고요. 그러면 교과 영역, 교과 활동 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설명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학업 역량은요, 성적 결과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예.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고, 우리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교과목의 성적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그 교과목 속에서 어떤 걸 이 학생이, 어떤 지식과 어떤 가치와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지 해서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했는지, 역시 고교학점제 중심으로 학생이 선택한 교과목 중심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대학은 프로젝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팀 프로젝트, 협업 이런 경험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래서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 좀 많이 알고는 있지만 비교과에서 교과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더 강화되고 있고 요 점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능도 보시면 2023 대입, 즉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입니다. 이 고2 학생들이 정시에서 교과 평가가 실시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혁신적인 변화인데 정시 수능은 원래 수능 성적으로만 대학에서 선발하는 것인데 각 고등학교에서 가장 상위권 학생들이 결국에 이 서울대를 많이 붙을 텐데 그 학생들은 수능 성적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교과평가가 서울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평가가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서울대에서 하는 교과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 학생이 그 학과와 관련된,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잘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 여기서 진로 선택 과목이나 학생의 선택 과목이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내용도 살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전 영역이 아니고요. 교과 세특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교과 세특만 가지고 그 수업 때 학생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교과 수업 때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이 교과 세특만 보고 평가한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변화가 확대된다. 지금 당장은 서울대만 이렇게 하는데요. 서울대의 변화는요. 제가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서울대의 변화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탑 5 학생들은 다 수능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교과 세특도 의미 있게 하려고 준비를 할 거고요. 이 서울대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각 고등학교에서도 나비 효과가 발생이 돼서 인서울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 교과 활동 중심으로 의미 있게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교과 활동을 의미 있게 학습하는 그런 학교 문화 풍토가 확대가 될 거고요. 아울러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교과 활동은 계속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하나의 변화지만 이거는 분명히 인서울대학의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인서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이 인서울을 희망하죠. 그래서 인서울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로 이 교과목,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이 교과목 중심의 활동, 의미 있는 수업,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당장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무조건 붙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느냐? 교과 성적 100%가 아니고 교과 성적 한 70%에서 80% 정도는 교과 성적 수준으로 하는데 한 20에서 30%를 주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했는지 좀 과정도 보는 정성평가를 반영하겠다라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어느 학생들에게 적어도 지금 고1부터 고1 이하의 고1 이하의 중학교 학생들,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가는 전형이 아닐 것 같아요. 성적 결과로만 가는 게 아닐 것 같고요. 학생들의 의미 있게 선택한 그 진로 선택 과목들을 중심으로 약간 정성적인 그 과정 평가를 함께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논술은 이미 학교에서 배운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배우는 교과목 내용으로 논술을 출제하기 때문에 교과목 수업을 더 의미 있게 하면 논술 전형에서도 좀 나름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올해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을 어떻게 전형별로 뽑는지 그 표를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것인데 요 칸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해설이 되겠고요. 요 세 번째는 논술과 관련된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이 올해부터 좀 변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올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자, 이 동국대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름은요. 학교장 추천 인재라고 부릅니다. 동국대에서는 몇 명을 뽑느냐? 407명을 뽑네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었는데 그 해당 학교에서는 몇 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고등학교든지 각 학교에서는 8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어서 동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이 8명만.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나? 자, 교과학 70에 서류 종합 30. 자, 근데 제가 서류 종합에다가 색 표시해 놨잖아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하면은 교과 100%예요. 관련 교과목의 성적 결과 누가 더 좋은가? 그래서 교과 성적 100%였는데 이제는 100%가 아니고 70%의 서류 종합 30%인데 이 서류 종합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밑에 설명 보면은 생기부를 가지고 정성평가, 즉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부분이 올해부터 인서울의 대학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인서울의 대학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100%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도 중3 이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는요. 지금 이 동국대의 이러한 스타일, 이러한 평가 포맷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교과 성적 100%가 아니고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들의 의미 있게 선택한 그 진로 선택 교과목을 중심으로 서류 평가가 20에서 30% 정도 반영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대학 사례를 보시면 성균관대도 올해 이게 반영이 됐는데요. 쫙 보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밑으로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부르고 370명을 뽑는데 각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학교별로 10%의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요. 공통과고 일반 선택 과목을 80%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를 20% 반영한다. 8대 2의 구조인데
공통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살펴봤더니 정량평가래요. 그러면 우리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국영수사가 은미체 뭐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공통 과목과 2학년 때 주로 수능 선택, 수능 과목과 수능 과목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 때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목들은 그냥 성적 결과로만 하는 정량평가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성균관대도 반영하기 시작한 게 뭐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그래서 의미 있게 선택한 이 진로 선택 과목과 좀 더 심화 형태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한 이 전문 교과의 경우는 정성평가를 한다. 이것을 8대2의 구조로 믹스해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 밑에 칸은 인문 계열, 글로벌 계열, 자연 계열, 소프트웨어 계열 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표현한 겁니다. 4개 중에서 3개 등급합이 6, 뭐 3개 등급합이 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정성평가, 진로선택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정성평가가 고교학점제에 의해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또다시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서울대에서는 아까 제가 다시 추후에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아주 혁신적인 개선책을 내놨죠. 일단 학생부 종합을 먼저 보시면 학생부 종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균형이 있는데 이 지역균형은 각 고등학교당 2명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균이라고 우리가 들었던 왔던 거. 이 지균 전형이 있는데 이건 학종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뽑는 방법은 생기부 지금 현재는 자소서 있으니까 생기부와 자소서를 평가해서 뽑고 싶은 인원의 3배수를 뽑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해서 뽑는 거였죠. 자, 그리고 밑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합의 7 이내면 최저학력 기준 통과되고 그리고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결정하게 된다. 자, 서울대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고교학점제의 취지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목 중심의 평가를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시에서 지금 고2 학생들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정시에서도 뭐가 생기느냐? 네,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이 생기고요.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학교당 2명이 요 정시 이 TO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당 2명만. 자, 그런데 이 지역균형을 어떻게 뽑느냐? 자, 여기 보시면 수능 성적 100%가 아니고 뭐였죠? 수능 성적 60%에다가 교과평가 40. 네, 이 교과평가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학생의 교육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그 교과목들의 성적도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밑에 있죠? 교과 세트, 그 교과목들의 세특만 가지고 그 안에 수준과 깊이, 그 다음에 열정 등등을 주로 이제 수준과 깊이에 초점을 맞춰서 그 과정을 평가하는 요 3가지를 가지고 40%나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은 내년부터는요, 서울대만 정시에서 수능에서 생기부 세특을 평가하는 이 교과평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에서만 이 교과평가를 수능에서도 반영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각 학교의 중상위권 학생들, 각 고등학교의 중상위권 학생들 또는 각 인서울의 적어도 중상위권의 대학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가 반영이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한 수능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개념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이거를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고 우리 수시에서도 그렇고요. 고교학점제는 내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이 중요하니까
그 교과목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교과목 수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수시와 정시에서도 그걸 반영하기 시작했구나. 아, 그렇다면 나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교과목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성적 결과 유지, 높은 내신을 따기 위해서 내신 유불리만 따져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신 관리 차원만 의미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배움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교과목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인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울대 정시의 교과평가,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 이게 학생부 교과의 교과평가가 조금 비슷하게 좀 확대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지금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자, 이거는 서울대 정시의 교과평가의 수능에서 반영하는, 자,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60%에 교과 40%가 교과평가 40점 이제 반영되는 건데, 요게 이 교과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지금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이 학생이 우리 과와 연관이 있는, 우리 과에서 좀 의미 있게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 교과목들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학생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이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교과목들의 성적도 좀 보면서, 그리고 교과 세특만 보면서 그 안에 나타난 수준, 깊이, 이 학생의 어떤 안목, 이런 걸 정성적으로 과정평가를 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 교과평가의 요 과정이 학생부 교과의 교과평가로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 확대될 것 같다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럼 학생부 교과에서도 20%에서 30% 정성평가되는 것이 이 교과목 중심으로 하는데, 이 교과목 중심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예, 이 서울대의 정시의 이 교과평가 방식을 많이 활용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교과목을 충분히 이수했는지, 그 교과목들의 성적은 어떤지, 그리고 그 교과목들의 세특을 가지고 그 안에 내용, 수준과 깊이, 어떤 가치적인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 같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참고로 이거는 동국대학교에서 교사 대상 연수를 하면서 공개한 자료고요. 그 자료가 하도 워낙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같이, 또는 학생들에게도 같이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라고 할게요. 이 학생의 대학교에서 평가를 했을 때,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했냐? 바로 서울대의 그 교과평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뭘 이수했지? 그 이수한 교과목들의 성적은 어땠지? 그리고 그 세특을 보면서 세특 안에서 깊이나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계공학과 지원한 학생의 생기부에서 이 부분은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살펴봤답니다. 또 보시면 2학년 때 1학기, 2학년 2학기 때 과목들이고요. 아래 칸은 3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자,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는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동국대학교에서 표시한 거예요. 자, 기계공학과니까 수학 원투 과목 확률과 통계는 당연히 살펴봤을 텐데, 특히 물리학과 화학 과목은 우리 기계공학과에서는 의미 있는데 이 학생이 들었나? 성적은 어떻지? 이런 식으로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의 학교의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목으로 기계 일반을 또 개설했나 봐요. 그래서 기계 일반이라는 이 교과목은 또 이 학생이 2학년 때 선택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지? 세특을 보면서 또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지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 학생이 기하와 물리학 2를 선택했는데, 이 기하하고 물리 2는 기계공학과에서 매우 유의미한 교과라고 그 대학에서 생각했고, 이 교과목 선택한 교과목의 내신 성적 결과도 좀 봤으면서 교과 세특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교과 평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이 학생은 괜찮다,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학생의 사례를 좀 볼게요. 자, 다음 학생은 역시 같은 기계공학과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 역시 이 학생도 이 학생의 이수 과정을 살펴봤다는 거죠. 자, 2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보시면 수학 1, 2가 있고 확률과 통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3학년 때도 한번 살펴보시죠. 3학년 때도 보시면요. 미적분 당연히 대부분 학교가 개설을 하니까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수학은 이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학교는 해당 고교는 이 전문교과로서 고급 수학을 개설했는데 이 학생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자, 잘 보시면 화학 2, 생명과학 2, 농업생명과학에서 들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수학과 과학을 폭넓게 배웠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적어도 학생부 위주의 그 전형, 즉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이 학생의 진로가 무엇이고 그 진로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굉장히 학생들이 일단 적합한가 우리 과의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죠.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을 살펴본다는 건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어떤 게 드러나 있어요. 네, 기계공학과에서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기하 과목과 물리 2 과목이 없죠. 그런데 이 학생은 과학검을 골고루 받았어요. 자, 잘 보시면요. 이 학생이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실제 과목명에 맞는 학습을 하였나 세특 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대학교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그 성적도 살펴봤는데 그 성적도 살펴보니까 뭐 아주 우수한 거는 또 아니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적어도 기하 과목과 물리2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생명과학에 좀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잘 보면 벌써 캐치한 학생이 있을 텐데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자, 이 학생은 어떤 식으로 교과목을 선택했냐면 내신 유불리를 좀 많이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교과목을 들어야 거기서 내가 유리한 내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그걸 더 우선시해서 의미 있는 적어도 자기 진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물리 2라든지 이런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142명, 142명, 132명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들은 것 같다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1단계에서 전공과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고교학점제 취지에서는요,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의미 있게 학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자, 다음 학생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학과를 희망한 학생이에요. 자, 2학년 때 과목 보시면 수학 1, 2 과목이 있고요. 확률과 통계 있고요. 세계지리, 정치화법, 생활과 윤리, 사회과 중심으로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의미 있게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실용경제 과목이 있네요. 그리고 3학년 때 보시겠습니다. 3학년 때 보시면 경제수학 과목 있죠. 경제 과목이 있죠. 사회문화 과목 있죠. 이 학생은 경영학과와 관련된 의미 있는 과목을 본인이 선택해서 의미 있게 수업을 했구나. 그거를 교과 세특을 통해서 다 확인했답니다. 자, 대학교 평가를 볼까요? 자, 경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업 성취들을 살펴봤을 때 조금 우수한 편으로 보였다. 세특에서도 보니까 관련 활동 내용을 통해서 전공 관심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경영학과 희망 학생인데요. 자, 보시면 2학년 때 수학 1, 2, 한국지리, 정치화법, 윤리화사사. 그리고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자, 얼핏 겉으로 봐서는
경영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과 확률과 통계, 우리 경영경제에서 필요한 과목이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니까 사회 과목을 충분히 여러 개를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고교와 학점제 취지 하에서 지금 현재 대학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평가, 우리 전공에 적합한가? 라고 했을 때 가장 1단계로서 뭐 한다고 그랬죠? 네, 학생이 이수 과목을 본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 볼게요. 자, 해당 지원자는 선택 교과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학업 의지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선택 과목의 수강자 수를 바탕으로 살펴보니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교육 과정이라면 좀 보기 어렵고 약간은 내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전공 적합성에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 약간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과목이 중요하구나.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대학이 평가하는 거를 보니까 역시 제일 먼저 학생들의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지 그걸 살펴본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인식이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되고 정확히 캐치한 학생들은 이미 정확히 알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은요. 교과 성적만 올리는 식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토론과 발표와 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얻은 학업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과와 연계된 사고력의 확장을 위해서 참여형 수업 등에서 본인의 역량, 본인의 노력, 본인이 막 알고 싶어하는 그 탐구, 그거를 증명하고자 그런 걸 증명하는 배움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성적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교과목이 굉장히 유의미한 코드고 단순하게 성적 관리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물리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고교 활동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자, 실제로 지난해 물리학과를 합격한 학생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 이 학생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자, 이 학생은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면 자기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웠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수학과 물리 과목을 좀 좋아했던 학생이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물리 과목이 멋진 학문이라고 이 학생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과학을 이론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연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와서 물리학 공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었고요. 자, 물리학 원에서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을 가지고 학교 폭력하고 연결해 가지고 학교 폭력 그것은 당신을 향한 폭력입니다 라는 카피라이팅과 함께 거울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현상을 배울 때는 건전지와 자석을 이용해서 코일 기차 제작하는 등 이론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물리학 원에서 배운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풀기도 했었고 그거를 직접 실험도 해보고 의미 있게 자기는 수업을 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학에 빠진 학생답게 물리학 1과 2는 물론이고 공동교육과정으로 물리학 실험과 고급 물리학 과목도 이 학교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서 이수를 했는데, 자, 고급 물리학 때는 고급 물리학 때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학은 이제 물체의 운동을 1차원이나 2차원으로 배우는데 고급 물리학에서는 3차원이나 회전 운동까지 다루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범주까지 설명이 가능해져서 그것이 너무 즐거웠다. 이런 부분이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하 벡터도 찾아서 공부했었고, 지금은 이제 기하에서는 공간 벡터 부분이 빠졌는데,
이 기하 벡터하고 고급 물리학하고 연계해서 본인의 배움을 그 배움의 폭을 많이 증명을 해서 학교에 지원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 보시면요. 이 학생은 물리학에 빠진 학생이지만 나는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 과학자로서의 어떤 소양, 과학자로서의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과학자로서의 철학을 생활과 윤리 과목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의미 있게 선택을 했고 자기는 그런 걸 얻었다라고 자기소개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생활과 윤리는 이 학생에게는 이공계 학생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과목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 원, 화학 원, 생명과학 원도 이 학생에는 의미 있는 내용이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물리학과 물리학 2라는 이 심화된 과목을 통해서 자기가 궁금해했던 지적 호기심을 지적 탐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보여준 어떤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현재 상황을 증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합격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 학생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3이 아니고 지난해 학생인데요.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이거와 같이 이미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 교과목을 내신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왜 배웠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교과목 배움을 통해서 어떤 계기,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대학에서 평가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코드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생이 될 지금 중3, 중2, 중1 학생들. 학생부 종합에서도 역시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굉장히 유의미한 평가 코드를 잡고 있다. 그리고 사회학과 학생은 이렇게 보시면 이 학생은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사회의 현상,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은 어떤 사회 구조적인 종합적인 구조적인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 현상이 난다고 이 학생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사회 과목만 주로 의미 있는 과목이 아니었고 경제 과목과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어떤 고민, 그 시대의 어떤 희망 등이 우리 문학 작품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는 사회학과를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 학생에게 의미 있는 수업은 사회 과목과 경제 과목과 문학 수업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했었고요. 자, 이 학생이 배운 교과목을 보시면 자, 경제 과목이 이 학생의 핵심 교과목이 됐죠. 그리고 보시면 당연히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그리고 언어 매체를 통해서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고민을 함께 본인이 희망하는 사회학과 속에 녹여냈고요. 그리고 영어 시간, 그리고 이 학생이 또 의미 있는 게 생활과 과학, 역시 인문사회학적 소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학의 코드, 과학적 시각, 과학적 분석, 사고, 이런 사고 패턴이 역시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주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질병과 관련된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우쳤는가에 대한 이 학생에 대한 이 배움의 폭, 깊이를 생활과 과학 과목을 통해서 녹여냈어요. 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미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미 역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오고 있었다. 자, 제가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Q&A를 사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Q&A 주신 분이 한 30명 정도의 우리 김포 시민분들께서 Q&A를 주셨는데 많은 질문들이 좀 중복이 됐고요. 그 중에 한 7 질문만 좀 제가 평가를 좀 고려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김포시는 언제 시행됩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2015년
2025년 고입 학생부터, 즉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전면 시행은 2025년 고입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면 시행은 뭘 의미하느냐? 제가 좀 오류가 났는데, 이 모든 교과목이 아니고, 선택 교과목, 모든, 이 학생이 선택한 선택 교과목입니다. 이 선택 교과목들이 성적이, 기존에는 9등급도 있고요. 기존에는 A, B, C 등급이 있어요. 3단계. 근데 이 전면 시행 2025년부터는 모든 선택적 과목이 5단계 절대평가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도 고2, 고1, 그리고 중학생, 앞으로 고등학생이 될 이 중학생들도 이미 대학은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수시와 정시에서 반영하고 있다. 지금 계속 강조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시행은 2025년 지금 현재 초 6학년이지만 지금 현재 고2 이하의 학생들은 다 나는 고교학점제 세대다. 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학번 세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 자신의 진로를 일단 진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로를 좀 살폈다면 학교 교과 활동에 좀 집중해야 될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성적 올리는 식의 단순한 지식을 관리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제가 앞서서 학생들의 대입 합격 사례도 말씀드렸죠. 내신 따기 편한 과목만 선택해서 듣다가는 압도적인 내신을 실제로 유지했더라도 실제로 그 학생이 만나는 그 대학 그 학생이 만나는 경쟁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다 비슷할 거거든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다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내신이 다 높아요. 예. 그래서 내신에서 크게 자기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과평가가 반영이 되잖아요. 예. 이수를 무엇을 했는지, 그 과목들의 성적은 어땠는지, 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절대로 성적 올리기 식의 그것만을 위한 그런 방식의 성적 관리는 곤란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진지한 배움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 취지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선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할게요. 자, 그냥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모든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자기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선택하는, 그래서 의미 있는 배움을 가져야 하는 고교학점제 세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고 수시 특별 전형은 없어지나요? 자, 대입 제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미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그 핵심은 자기의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평가라고 강조했고요. 이미 10여 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중심의 평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고3 학생들, 지금 2022 대입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20-30% 반영하는 대학이 스물스물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특히 지금 고2, 고1 학생들부터는, 자, 고2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에서도 내신 성적 100%가 아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정성평가가 20에서 30%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서울대 정시 수능에서도 교과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미 장안의 화제입니다. 화두가 되었고요. 이러한 변화는 결국엔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현재 고1 이하의 학생들에게 확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서울의 많은 대학이 이러한 방식으로 교과평가를 수시와 정시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은요, 비교과 활동, 즉 대입 미반영, 제가 아까 강조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때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이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잘 학생들이 아직 좀 정확하게 인식 못한 것 같더라고요.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 활동은 학교 교과 활동과 연계된 거는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의미 있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대입에서는 반영을 합니다. 교과 활동하고 연계가 되면. 자, 그런데 학교 교과목에서 배우지도 않고 과제로 내주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컨텐츠를 활용한 어떤 대회도 아닌데 비교과에서 갑자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주 퀄리티 높은 어떤 보고서라든지 굉장히 의미 있는 아무나 하기 힘든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이 들어가 비교과에 있다면 그러한 활동들은 교과 활동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입에서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강조한 게 지금 고1부터입니다. 역시 교과 활동 중심이 더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수시 특별 전형은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수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뭐 등이 있죠. 그리고 정시 수능이 있는데 이 수시 특별 전형은 특별한 사유, 즉 뭐 농어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특별 전형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치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요거는 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뭘 말하는지 닦겠습니다. 자, 지역별. 예를 들어, 김포시가 강남하고 다르잖아요. 뭐, 김포시가 여기 고양시랑 다르잖아요.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는,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랑 다르잖아요. 뭐, 특목고랑 다르잖아요. 뭐, 이런 등의, 이런 현실적인 편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질문 같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고교학점제에 의하면요. 거의 모든 학교가 특목고 포함해서요. 거의 비슷한 교육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목고건, 우리 일반고건 1학년 때는 공통교과, 우리 공통교과 국영수 사과, 그 다음에 뭐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교과목을 공통교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주로 수능 과목, 수능 교과목을 일반 선택 교과목의 형태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체 퍼센트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진로 선택 교과목을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 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각 지역의 교육청이나 각 학교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연합해가지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또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 꿈의 대학 또는 각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주문형 강좌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교 상황상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편차를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 결과적인 편차 발생은요, 실질적으로 학교나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생들이 오판에서 더 심합니다. 예를 들면, 나 요번 내신에서 못 봤어요. 나 그래서 저는 내신보다 수능이 좋거든요. 저는 수능만 올인할래요. 우리 뭐 선생님이 얘기하고 우리 학원에서 얘기하는데요. 요번에 수학 과목 예를 들어 특정 한 과목이 내신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너 그러면 앞으로 학종이나 뭐 학생부 교과 전형 힘드니까 너는 뭐 정시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정시만 주로 하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요. 저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초반에 2학년 1학기 때 내신 좀 안 좋은 거 가지고 나는 차라리 저쪽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위안으로 생각하고 오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 학생들 고3 되면요. 주는 기회 못 찾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무슨 전형으로 갈지는요. 고3이 되어서 고3 선생님들과 상의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고3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교과활동 충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나서 고3 6월 모의수능이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고3인 때 6월 말쯤에 고3 담임 선생님하고 그동안에 쌓여져 온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여러분들의 성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뭐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런 식으로 그때 전략을 짜도 절대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학들은 고교학점제를 취지를 반영해서 일반 재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학교에서 몇 명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추천 전형이요.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에게는 다소 수능에서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해라. 학교 수업 열심히 해. 대신에 수시 쪽에서 그 추천 전형으로 많은 기회, 찬스를 줄 테니까 학교 수업 열심히 하면 교육학점제 취지대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정말 폭넓고 의미 있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 전형에서 기회를 줄 거야라는 게 결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일찍부터 오판해가지고 나는 이것만 할래요. 누가 그랬어요? 나는 이것만 할래요.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여러 친구들하고 그룹을 져서 단체로 행동을 해요. 우리는 뭐 안 한다. 어떤 과목은 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3학년 때 자기가 그냥 따라만 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실하고 착하게만 따라만 가도 3학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못 받게 돼요. 예, 강조드립니다. 오히려 편차 극복은 지역적이고 학교별로 크지 않고요. 왜냐면 비슷한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교육 과정에서. 근데 오히려 학생들이 그 대입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일찍부터 오판했을 때 3학년 되어서 후회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다음 질문요. 희망하는 전공 연관된 교과목을 고등학교 때부터 수강해야 되나요? 네, 우리 지금 그동안 설명을 들었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은 주로 기본적인 공동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다고 했죠. 어떤 교과목이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 체육, 음악, 미술, 제휴외고, 한문, 정보 등의 교과목들을 1학년 때 배웁니다. 자, 2학년 때부터 일반 선택 주로 수능과 관련된 교과목이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진로 선택 교과목이 2, 3학년 때부터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진로 선택 과목을 등장하니까 그때 1학년 때까지 뭐 숙고의 과정을 거쳐도 되는 거죠.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교과목 선택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학생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느 학교도 1학년 과정이 되잖아요. 학생들의 교육 과정의 선택을 돕는 시스템이 어느 학교도 다 있습니다. 주로 1학년부 담임 선생님 위주 또는 진로부, 각 고등학교에 교육과정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선배 학생 멘토단 등이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이런 걸 갖추고 있어요. 우리 1학년 신입생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진로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좀 생각해 두고 그 정도만 해오고 있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선택 과목 가이드북이라고 해서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학과별로 어떤 교과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각 대학교 입학처의 홈페이지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면 되겠고요. 이 선택 과목 가이드에서 안내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가 아닙니다. 그거 다 필수 아니에요. 아까 우리 물리학에 푹 빠진 학생이 고급 물리하고 물리학 2 두 개 교과목 가지고 본인의 깊이를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대학에서 안내하는 이 가이드북에는 여러 과목들이 안내가 될 텐데 그걸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충분히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선택을 했다면 의미 있게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잘 수업을 이행해 오면 되겠습니다. 수행해 오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생이 준비해야 될 것은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는 좀 진정 고찰의 과정을 좀 사전에 갖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에 대한 교육을 원점에서부터 상세하게 안내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때문에 크게 변하는 건 없죠. 다만 교과목 중심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과목을 내가 성적 올리기 방식으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요. 희망하는 전공,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고교 재학 중에 진로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질문 되게 많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은 학생마다 천차만별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 아까 보셨듯이, 자, 주로 인문사회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교과목들을 선택하나요? 네, 맞습니다. 국수형은 아무래도 수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거는 주로 많이 골고루 하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자기와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의미 있게 선택을 해서 듣고요. 그리고 특히 국영수 사회 과목군 속에서 이 사회 과목군 속에서 진로 선택 과목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인문사회 쪽은 어차피 국수형 사. 자, 과학공학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국수형 과. 문화예술 쪽은요. 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음악, 미술, 체육 과목군에서 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는 없어요. 일부 몇 개 교과목이 이 학생의 장점을 드러내는 교과목으로 의미 있는 교과목으로 발휘가 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자기 진로가 명확한 학생들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폭넓게 조금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 분야를 내가 무슨 과는 아니더라도 나는 무슨 과가 아니더라도 나는 뭐 인문 쪽, 나는 사회 쪽, 나는 자연과학 쪽, 나는 뭐 엔지니어 공학 쪽, 나는 문화 쪽, 예술 쪽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계열이라도 정하면은 나중에 교육과정 선택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부 몇 개의 교과목을 내가 내 핵심 센터 교과를 결정하느냐 그게 조금 고민이 될 뿐이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교과목들에 대한 내용이 다 뭐 마이너스인가? 0점 처리인가? 아유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과목군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진로가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나중에 대학에서는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만 알고 싶어 하고요. 그 이유가 있으면 다 정확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손해는 없고요. 그리고 진로가 바뀌었다 치더라도 예전에 A 진로였을 때 이걸 이렇게 열심히 했네? 그렇다면 지금 B 진로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 진로와 관련된 새 진로와 관련된 활동도 동일하게 열심히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뭐 바뀌었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손해본다라는 개념도 아니니까 어차피 대부분 아이들은 국수형, 사회과목, 과학과목, 문화예술체육 과목에서 크게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뉘어지니까 몇 개 과목에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은 나중에 얼마든지 본인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아니라면 또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앞에 안 계셔서 제가 조금 당황하면서 좀 촬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중3 학생을 둔 학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또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학생들이 일단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 대학은요. 대학을 먼저 생각하고 본인의 고등학교 활동 설계를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에다가 초점을 좀 뒀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 방송을 이 장면이라도 한두 번 정도 보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시면 각 고등학교에는 저와 같은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매월 만나서 서로 같은 내용을 정보 공유하고 서로 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성장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1대1 면대면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고등학교 설계 또는 고등학교 선택 또는 앞으로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